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챕터 8 화해장식 식물관리 중에서 화해장식에 대한 정의와 기능, 그리고 화해장식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자 하는 이 시험의 타이틀 자체도 화해장식 기능사라는 자격증이잖아요. 자격증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장식이라는 뭘까? 사실 이 챕터 전에 이미 다뤘어도 될 내용들인데 정식의 정의와 그리고 역사를 그냥 연결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일단 우리 119페이지에 보니까 별표 3개 쳐놨어요. 화해장식 기능사 객관식 문제에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별표 3개 들어가 있습니다. 화해장식이란 화해식물을 주 소재로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 능력을 이용하여 공간의 기능과 미적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식물을 제작하거나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화해장식에 들어가는 화해라는 것 자체가 절화 들어가고요, 분화 들어가고요, 프리저브드 들어가고요, 어떤 가공화라든지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서 장식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화해장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장식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별표가 3개나 있어요. 저희도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판매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이거는 화해장식의 기능 중에서 어떤 건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그냥 바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식적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화해장식이라는 거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가 아닌 무언가 조금 더 데코레이션이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식적인 기능은 당연히 공간을 아름답게 좀 변화를 줄 수 있고, 이게 미적 기능, 사회 문화적 상징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적 기능은요, 우리가 뭐 가드닝을 그냥 이렇게 막 넓은 곳에다가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관련돼 있어요. 뭐 통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선을 유도하고 공간을 분할하고 시야 차단 등 건축물의 역할로서도 화해장식의 기능이 있다. 건축적 기능이 있고요. 자, 120쪽의 3번을 보니까요, 심리치료적 기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원예치료, 향기치료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서순환과 안정, 성취감,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고요,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일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유발합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트렌드로 많이 접하고 있는 기능은 이런 심리치료적인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장식적이고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창업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들을 만지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서적인 그런 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식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기 정화, 습도와 온도 조절, 음이온, 환경 오염물질 제거하는 등의 환경적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화해와 관련된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뭐 분화식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더 연관이 있겠죠? 자, 교육적 기능.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식물과 식물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조형적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요. 미적 감각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도 개발하고 관찰력을 증진한다고 해요. 식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달아보거나 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도 있는데요. 상업 공간의 화해장식은 사람을 불러 모아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요, 공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해서 간접적으로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장에서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이 판매 그리고 노출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도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해장식에 6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들은 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별표 3개였으니까 다 외워두세요. 자, 그렇다면 화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까 제가 화해장식에 들어갈 수 있는 꽃 혹은 분화, 가공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화해라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화훼라는 거는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장식하는 초본, 목본 등의 모든 식물을 화훼라고 한대요. 그럼 화훼 원에는 절화, 분화, 화단묘 등의 생산과 유통,
화훼 장식과 조경 등의 이용, 건조화, 압화, 보존화 등으로 가공, 판매하는 것을 화훼 원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훼 원예의 특징을 보니까요.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자본과 노동, 토지 집약적이고 고도의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 투자비 회수가 빠른 편이다. 품종과 품질이 다양하다. 운송비가 많이 든다. 국제성이 높다. 증정용 소비 비중이 높다. 소비자의 욕구, 기호가 다양하다. 계절성이 강하다. 문화적, 후생적 역할을 하며 환경 미화 재료로도 사용된다. 이게 화훼 원예의 특징입니다. 지금 한 11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10가지가 넘는 요소들은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특히 객관식으로 그냥 쭉 나열하고 틀린 걸 고르시오 하거나 영향을 받는다인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121페이지에 중간 문제 풀기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화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까 화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1번 볼게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채소나 과일은 화의 재료로 부적합하다. 맞나 안 맞나? 채소, 야채? 이게 맞나? 모르면 일단 지나갈게요. 화훼 식물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활 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다. 감상이나 가꾸는 것 외에 원예 치료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절하류, 분화류, 관엽식물 및 건조화 등이 폭넓다. 자, 2번, 3번, 4번은요 사실 다 맞는 말이죠. 1번 같은 경우는 부적합하다라고 했지만 채소나 과일도 요즘은 화훼 장식에 필요한 요소들로 종종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훼라는 것은 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꽃과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이나 뭐 야채, 과일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번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화훼 장식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가 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 내에 딱딱한 공간에 배치된 절화 장식물이나 분식물은 꽃과 잎의 아름다운 형태와 색, 향기, 신선함으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어떤 기능일까요? 분명히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 장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장식적 기능, 심리적 기능, 환경적 기능,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색과 아름다운 형태, 신선함, 아름다운 분위기 만들어낸다. 이거는 분명히 장식적인 기능이 맞겠죠. 건물이 조금 더 부각이 됐다거나 건물에서 공간을 나눠줬다거나 아니면 통로를 만들어줬다거나 하면은 건축적 기능에 해당하겠는데요. 앞에 건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 딱딱한 건물 내에서 분위기를 바꿔주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식적인 기능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화훼 장식의 화훼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별표 2개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별표 3개, 4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화훼 장식 기능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따는데 한국 화훼 장식의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훼 장식의 역사는요,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동양은 한국, 중국, 일본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특히 이제 한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런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요, 꽃꽂이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수목숭배사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뭔가 자연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예전의 어른들, 우리 예전 드라마나 이런 다큐 같은 걸 보시면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앞에다가 물을 떠놓고 막 빌기도 하고, 물론 그때는 산신령이 있었다고 믿고 기도를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어떠한 큰 산, 큰 나무 이런 것들을 숭배하던 신앙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삼국시대 때부터는요, 이제 종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중국에서부터 불교가 흡수를 되었죠.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불정공화로 이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가 있는데요. 그럼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여기는 그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서양에서 이집트 그 문화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이집트 문화도 죽은 자의 문화거든요. 근데 이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시대에는 특히 이렇게 무덤에서 꽃과 관련된 그런 문화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꽃이 남아있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그게 어디 있었겠어요? 벽화나 아니면 뭔가 주물 이런 것들에서 발견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벽화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강서대묘라는 곳이 있는데 그 비천상 산화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용총의 연꽃 꽃꽂이, 쌍영총의 부부도의 좌우 대칭의 연꽃 병꽂이, 안악 2호분의 비천상의 수반 연꽃. 그러니까 어떤 무덤에 있는 어떠한 꽃 병과 관련된 거나 꽃 수반과 관련된 것도 그걸 누가 들고 있는지 어디에 꾸몄는지 이런 것들이 벽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서대묘 비천상, 무용총의 연꽃 꽃꽂이, 쌍영총의 병꽂이, 안악 2호분의 비천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객관식처럼 1번은 2번은 이런 식으로 답을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외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고구려에서는 벽화, 고분 벽화에서 화해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구나 하고 그냥 흡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팁을 한번 볼까요? 고구려의 고분 벽화 중에서 쌍영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쌍영총의 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벽화의 내용에는 사신도나 수렵, 가옥, 남녀 입상, 무용, 부부상, 씨름과 같은 내용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그 시대의 생활 풍습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혹은 물건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쌍영총에는 뭐가 있었다? 부부도의 좌우 대칭 연꽃 병꽂이가 있었대요. 자, 병화도라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 북쪽의 벽에는 부부상이 그려져 있대요. 그런데 부부상 위에 양쪽으로 붉은색의 목이 가늘고 입구가 넓은 항아리에 풍성하게 꽃을 꽂아준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병화도입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무슨 종교 목적이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꽃꽂이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그려놨는지 어떤 걸 표현했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시대상과 그 흐름을 알 수 있죠. 자, 천장벽화에는요, 첫 번째 단의 괸돌에는 당초, 두 번째 괸돌에는 봉황, 구름, 세 번째 괸돌에는 당초, 천장의 뚜껑돌에는 연꽃을 그려 넣었다 했습니다. 주로 어떤 꽃, 어떤 새,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냈는지 아시겠죠? 강서대묘의 묘실 벽면에 4마리의 짐승을 그린 것을 사신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좌청룡 우백호 그 사신도예요. 동쪽에는 청룡, 남쪽에는 주작, 서쪽에는 백호, 북쪽에는 현무를 그려서 사방이를 상징하는 사신을 그려 넣어서 힘과 패기 넘치게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오방의 표현이 명확하고 괸돌에도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학 2호분을 한번 볼까요? 자, 안학 2호분의 비천상에는요, 말 그대로 연꽃이 가득 담긴 넓은 수반을 외국에서는 천사라고도 하지만 선녀가 이렇게 수반을 들고 날아가는 듯한 형상을 그린 그림이 비천상입니다. 이게 안악 2호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는 무조건 고분 벽화 이렇게 딱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백제는요, 우리가 사실 어딘가에 그려져 있거나 새겨져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백제 금관 같은 것들, 금제간식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이런 것들로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무령왕릉에서 나왔죠. 그래서 금제간식은요, 초화, 꽃나무, 추상화 등이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금관을 씌운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꽃 무늬를 새겨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요, 우리 그 백제에서 그 가운데를 보시면요, 불교 역시 중국에서 백제를 거쳐 일본으로 유입된 것으로 백제와 일본의 교류는 매우 활발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서 백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요, 백제가 꽃을 다루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에 전수해 주게 됩니다. 이게 일본 꽃꽂이 이케바나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백제에서 무슨 꽃이 나왔냐, 무슨 그림이 있었냐 이게 아니고 백제는 이케바나의 시초가 될 만한 그 꽃꽂이를 가르쳐줬다. 중국에서 백제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흘러간 것처럼 백제에서 꽃꽂이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신라인데요. 신라는 통일신라와 같이 묶어서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고 그 이후의 시대까지 같이 묶어서 보면 되는데요. 신라는 수막세기와 석굴암 11면 관음보살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라는 결국은 불교의 문화가 이제 꽃 피워졌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교가 엄청 더 힘이 있어지고 화려하게 발전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가 끝나고 나서 고려시대로 넘어갈 건데요. 고려시대에도 불교가 계속 똑같이 성행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불전공화, 혹은 궁중의식 및 연회에서 꽃장식을 많이 하고 그것이 또 예술로서 발전을 하게 된 중요한 시기입니다. 꽃꽂이 기록은요,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 라고 하는 게 고려사 저료 동국이상국집이라는 책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고려시대의 서화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수덕사의 대웅전의 벽화, 수생화도 야생화도가 있고요. 해인사의 대적광전벽화, 여기에는 꽃바구니 장식이 그려져 있고요. 수월관음도에는 버들가지가 꽂힌 꽃병과 연화 당초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교가 성행하고 아주 더 크게 발전한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그림에 혹은 관상용으로 그걸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형태 변화는 3존 형식, 초기에는 그렇게 있다가 반월형 3존 형식으로 후기에는 변화되었다고 하고요. 분신물 장식으로는 시, 사계분도 자수병풍, 분재 등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자, 꽃 장식을 궁중의 의례, 의식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는 자리 혹은 이걸 만드는 사람의 그런 직책까지도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화안이라는 곳은 자 124페이지의 비읍이에요. 화안은 연회 전날 왕의 좌석 정면 기둥 사이의 좌우로 화안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놓는 탁자가 화안입니다. 그리고 대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려사에 의하면 대간전 연조신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꽃을 꽂았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몸을 장식할 때도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꽃을 꽂는 시기 및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꽃을 하사하셨다고 해요, 왕이. 지금은 우리가 축하하고 뭔가 이렇게 기념할 때 꽃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궁에서도 왕이 직접 꽃을 연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좋은 자리에 꽃을 직접 화사를 하신 건데요. 고려의 궁중에는 다양한 연회가 있었는데 이때 꽃을 머리에 꽂는 풍습이 있었대요. 왕이 꽃을 꽂고 난 후 태자나 재상 혹은 다른 연회 참석자들이 꽃을 꽂는 절차가 차례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왕으로부터 꽃을 하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많고 연로한 대신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기로연이 끝난 뒤에는 각종 예물을 하사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패라는 것 중에 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값비싼 금은 보화도 있고 비단도 있고 솜도 있고 인데 그 중에 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관직의 높고 낮음을 가려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꽃의 하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팁을 드릴 건데요. 고려시대에 관직이 있어요. 그래서 꽃을 다루는 사람,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 이것을 거두는 사람, 이것이 제 주인에게 잘 돌아가는지 보는 직분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을 꼭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선화주사가 있습니다. 왕이 하사하시는 꽃이나 술을 전달하는 관직으로 꽃을 권하사에게 준다. 압화주사, 꽃이나 술을 운반하는 것을 감독하는 직책이다. 권화사, 꽃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선화주사가 선화를 차례로 전해주면 받아서 대상자들에게 꽃을 차례로 꽂아주는 역할을 한다. 인하담원은요, 꽃을 가진 사람들을 영솔하거나 꽃을 다시 거두는 관직입니다. 그래서 이 꽃 하나만으로도 지금 직책이 4개나 나왔었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교, 성행, 그리고 서화에 많이 나와 있다, 책에 나와 있다.
이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꽃을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임금님이 귀한 그 직책에 맞게 귀하게 또 내려주셨다. 꽃을 전달하는 직책이 또 있었다. 이런 것들 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연결해서 봤고요. 고려시대 지나서 조선시대로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하는 시대가 아니고 유교가 성행하던 시기이죠. 여기 보면요. 꽃꽂이와 원예, 분식물에 관한 전문 서적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책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양반들이. 농민들이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농업 저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과 책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에는 농업과 관련된, 그리고 원예와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정말 단답 형식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조선시대는. 그래서 조선시대는 뭐 불교가 성행하여 뭐 불전공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종교, 그리고 책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시대를 보니까요. 제가 우리 125페이지에 남겨놓은 팁에 책과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조선시대의 기억 한번 볼게요. 꽃꽂이와 원예, 분식물에 관한 전문 서적이 저술되었다고 했고요. 양화소록을 쓴 사람 강희안, 성서부부고 허균, 산림경제 홍만선, 임원경제지 서유구, 색경증집 박세당, 오주연 문장 전상고 이규경. 자, 이거는요 늘 문제로 나오는 책과 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책인지 모르고 외우실 수 있지만 우리 팁에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니은 보니까 전공화, 궁중의례장식, 민가의례에서까지 사용되었다. 그리고 꽃꽂이의 역사 기록은요. 조선왕조실록, 국조오례의 민요, 시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태변에는 일지화에서 기명절지화로 바뀌었고요. 꽃꽂이의 특징은 화목류 중심, 재배화 중심, 선과 여백 중시, 정신적 요소 중시. 어떻게 보면 동양 꽃꽂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벌써 이미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죠. 분식물 장식은 자생식물, 기술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그럼 팁으로 얼른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125페이지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의 원예문화는요. 고려시대와 달리 유교를 정신적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숭유 억불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궁중에서 꽃을 담당하는 관직이 뭐 분화관, 생화장, 조화장 같은 공인 계급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교의 발달 때문에 농업 기술의 필요성을 조금 더 부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그 조선시대의 문헌을 보면 농사직설은요,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유의 농서가 없어서요. 어디에서 그 농사 짓는 거를 배웠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막 배워오고 막 책을 써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책을 읽고 오고 배우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질이나 특성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맞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농법의 정리가 정말 절실하다. 그래서 1429년 조선 정계 문신 정초 변효문 등이 세종대왕의 명을 받고 농서를 엮게 되었는데 이것이 산림경제나 임원경제지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이거는 아주 기본으로, 그러니까 얘가 처음 생기고 나서 그 다음 책이 계속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직설. 네, 두 번째는 양화소록인데요. 양화소록 하면 강희안. 요즘에도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조선시대 때 책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라고 하지만 이 양화소록을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니까 문신 강희안이 엮은 원예서적으로 본래의 원명은 청천양화소록입니다. 양화소록은 진산세고권 4에 들어있으며 진산세고는 조선 전기의 문신 강희맹과 3대에 걸친 인물들의 시문이나 서발 등을 수록한 것이고 그 중에 4에 있는 영화소록이 강희안이 엮은 건데요. 이 책에는 다양한 식물이나 괴석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다루어져 있어요. 그 외에도 꽃을 분해 심는 법, 꽃을 빨리 피게 하는 법, 꽃이 꺼리는 것,
꽃을 취하는 법, 꽃을 기르는 법, 화분 놓는 법, 저장하는 법, 꽃을 기르는 뜻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보고도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기능사 공부를 하면서 이 양화소록 책이 있다는 거 알고 나서 궁금해서 사보기도 했어요. 지금 읽어도 무난할 정도의 내용들이 있고요. 어떻게 그때는 공부 많이 한 선비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꽃과 관련된 거 혹은 식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시면 양화소록 책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경제라고 있습니다. 산림경제는 홍만선, 이름을 딱 외워버리세요. 산림경제 홍만선. 자, 조선 숙종 때의 실학자 홍만선이 엮은 책이고요. 농업과 일상생활에 대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위치에서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종자를 심는 시기, 토양 조건, 환경 등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원예작물이나 나무의 재배법, 화목을 가꾸는 법 등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대요. 산림경제 홍만선입니다. 네, 임원 16지는요 서유구가 엮은 농업백과사전입니다. 이것도 별표인데요. 농업백과사전의 형식으로 엮인 뭐 조선시대의 무슨 책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임원 16지 찾으시면 돼요. 뭐 서유구 찾으시고 임원경제 16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산림경제를 토대로 농업에 대한 일반적 사항 외에도 식용, 약용, 작물의 명칭과 재배법, 화훼, 과실 등의 품목과 재배법 외에도 가옥, 장식품, 일상용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부부고. 자, 우리가 허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허균의 호가 성소거든요. 성소 허균의 시문집입니다. 시문집이 이제 2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7권 병화사라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꽃을 꽂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목을 선택하는 법, 용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적당한 물의 조건 이런 것까지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성소, 부부고, 허균 이거 외워오시면 돼요. 병화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주연 문장전상고는요. 오주 이규경이 백과사전 형식의 책으로 문학에서부터 농업에 이르기까지 변증설의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아까 농업 백과사전이라고 한 거 임원 16지 있었죠. 근데 얘도 백과사전 형식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농업 백과사전이 아니고 문학에서부터 농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는데요. 변증설을 이용해서 나열하고 있다 하면은 무조건 오주연 문장전상고입니다. 그래서 책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확하게 찝고 책과 저자, 책의 특징을 이 세 개를 연결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가 지나고 나서 현대 시대로 오면요. 일제강점기에 일시적으로 뭔가 꽃을 다루거나 데코레이션 하는 것들, 그것을 의식에 좀 사용하는 것들이 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실용적인 목적과 화도로서 좀 이용이 되었고요. 1970년대에 미국의 서양식 디자인과 유럽 디자인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화도로서보다는 실용적 목적으로 화훼 장식이 이용되고 분식물 장식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화훼 장식의 역사였고요. 중국과 일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중국 꽃꽂이를 우리가 차화라고 하는데 삽화라고 부르는데요. 육조시대의 불전공화입니다. 중국은 일단 불전공화가 굉장히 더 발달이 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의 교류를 통한 천은 합일의 경지를 추구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파의 발달은 당대에 크게 발전되고 송대에 위축되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차화가 그 불교와 관련돼서 같이 막 이렇게 크게 융성됐다가 점차점차 이렇게 쇠퇴했다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일본도 일본 꽃꽂이 하면 딱 이케바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디서 왔다 그랬죠? 백제에서 왔었다 그랬죠. 이케바나라는 거는 생화라는 뜻이래요. 그냥 일어로. 근데 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케바나의 기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 백제의 불전공화가 전래되면서 생겼고요. 이케바나의 발달은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양의 화훼 장식의 역사, 한국과 중국, 일본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서양 화훼 장식의 역사를 한번 볼 건데요. 고대,
그리고 우리가 고대라고 한다면 고대 이집트거든요. 이거는 종교의식 혹은 이제 죽음에 관한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화해가 종교 및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었어요. 뭐 문양의 반복이나 강한 색채를 사용했고 세련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뭐 꽃꽂이, 화관, 리스, 갈란드, 꽃목걸이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활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 이집트를 죽은 자를 위한 문명이라고도 말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거의 그 파라오가 묻혀져 있는 피라미드 같은 데서도 많이 발견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고구려의 고분벽화 같은 데서 발견했던 것처럼 그 피라미드 안에 그려져 있거나 거기에 물건이 놓여져 있거나 그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정원화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 네바문의 무덤에서 발견된 정원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인데요. 거기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사각형의 연못이 있는데 그 주변에 밖으로 누운 것처럼 이렇게 맨드레이크 울타리가 있고 야자나무가 있고 각종 유실수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실수가 그려져 있다라는 거는 그냥 관상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심고 수확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풍성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심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네바문의 정원화라고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때는 서양 예술에 그냥 정말 팡팡 터지는 문화의 그런 시작이 되었던 시기인데요. 예술 분야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는 누가 중심이냐?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 화훼 장식의 특징을 계승하되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을 위한 그런 것들, 공간 장식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위한 어떤 그 파티나 그 사람을 상징하는 무언가로 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던 시기입니다. 화훼 장식의 종류는 리스, 갈란드, 화관, 꽃목걸이 이런 거 똑같이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 때의 특징이 있는 것은 코누코피아라는 것의 등장이에요. 이거는 풍요의 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플랜티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어린 제우스를 반인반수, 그러니까 그 염소 사람이 젖을 먹였다고 해서 플랜티혼이라고는 불리는데요. 이 코누코피아는 정말 뿔처럼 생겼어요. 풍요의 뿔인데 뿔처럼 이렇게 생겨서 살짝 휘어져서 앞에가 동그라면 거기 앞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뭐 과일이나 뭐 꽃, 야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걸 풍요의 뿔이라고 여기는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코누코피아 꼭 기억하시고요. 네바문의 정원화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월계수로 만든 화관은 화환이에요. 머리에 주시는 화환은 경계 승리자에게, 올리브로 만든 건 전투에서 귀환한 병사에게, 은매화 화환은 군중을 상대로 한 연설자에게 수여되었다. 가끔 이것도 이 팁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화환을 적용해주는 그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소재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집트, 그리스 지나서 이제 로마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말 엄청난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부자들은 정말 많은 꽃으로 파티하고 축하하고 그런 소비를 많이 했지만 서민들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았대요. 이 부자들이 화환을 만드는 제작자들을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특히 장미 화환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장미를 구입할 수 있었고 로마의 남쪽에는 온실을 이용한 장미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기의 부를 어떻게 해서든 많이 표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때도 리스, 갈란드, 산화, 페스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정원수를 독특한 모양으로 다듬는 기술이 발달되었으며 이것을 토피얼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에서 토피얼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원수를 다듬었다,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럼 무조건 토피얼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약간 쇠퇴하는 동안에 비잔틴이라는 것이, 비잔티움이라는 동방의 영향을 받은 아주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을 띤 초기 기독교 미술을 발전시켰던 시대가 있어요. 비잔틴 시대인데요. 문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전통적인 형태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원추형 디자인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잔틴 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콘트리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콘 센터피스라고도 부르는데, 원추형으로 이렇게 높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것을 비잔틴 콘, 비잔틴 시대부터 유행했던 센터피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대 시대에서 중세 시대로 넘어갈게요. 우리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은 로마네스크라는 시대예요. 로마네스크는 로마와 같은 이라는 뜻으로 19세기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보다도 종교에 관한 것들, 종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이나 성의 정원에서 약용식물이 재배되었고 교회의 장식용으로 백합과 장미가 재배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삼국시대 때 중국과 우리 일본, 한국이 불전공화로 꽃을 이렇게 장식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 교회, 성당 이런 곳에서 꽃을 많이 또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자, 고딕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세 미술의 업적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경이로운 업적이 필적하는 것이 바로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인데요. 우리 유럽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위로 아주 높게 쭉쭉 뻗어 올라간 성당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건축물들은 천장이 엄청 높고요. 첨도형 아치가 있고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걸로 장식된 가늘고 긴 커다란 창이 출현해서 경쾌하고 맑으면서 수직감이 강한, 위를 향해 우뚝 솟은 것 같은 인상의 건축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고요. 독일의 켈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장식물도 위로 수직적으로 솟구치는 형태의 꽃 작업들이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자, 그때 서유럽에서는요, 약용식물, 교회 장식, 목적의 백합, 장미 재배 외에는 화의 장식 문화가 후퇴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서 꼭 사용할 만한 그런 꽃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장식에 관련된 문화들은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는 인간 중심의 문화가 다시 발전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고대 화의 장식 문화가 다시 발전됐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화의 장식물이 다시 재출현했다는 거거든요. 밝고 다양한 색상과 풍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많은 종류의 꽃을 사용했으며 빽빽하게 순차적으로 배열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꽃을 못 쓰고 막 이렇게 억눌려 왔던 것들이 다시 르네상스 시대 때 팡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그 꽃의 상징적인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엄격한 대칭을 이루는 작품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칭삼각형, 원추형, 타원형, 원형 이렇게 좀 정형화된 형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사용을 했고, 그때 꽃의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성모를 상징하는 백합, 그 마돈나 릴리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올리브 가지, 장미, 메발톱꽃 등을 함께 꼭 그림에 같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대에 넘어와 볼게요. 근대는요, 1600년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크 양식 자체는 굉장히 남성적 경향이 되게 커요. 되게 화려하고요, 장중하고. 근데 이때는 바로크라는 용어 자체가 허세 부리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 때 정형화되어 있는 모양에서 조금 탈피해서 곡선이 조금 더 화려하고 비대칭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S자형, 크레센트형 등의 곡선과 비대칭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허세 부리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라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종종 사용해지는데요. 그래도 예술사에서는 꽃이든 미술이든 건축이든 굉장히 화려한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파리에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로크 시대 때 만화에서도 알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살고 있었던 그 궁전 있잖아요. 실제로 저 가보기도 했고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아주
색감도 그렇고 화려하고 아직도 번쩍번쩍한 그런 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뭐 커튼 아니면은 러그, 침대, 모든 가구들이나 앉는 소파 모든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막 허세 부리고 싶어하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가득 찬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때는 무조건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족 중심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남성적인 경향이 강했다. 자, 로코코 시대로 왔는데요. 로코코 시대는 유연한 곡선을 잘 이용해서 렌즈하는 여성적 경향이 강했어요. 부드럽고 우아한 색상과 형태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바로크 시대 예술이 왕족 중심이라면 로코코 시대는 약간 귀족 중심, 귀족 계급의 사치스러운 양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나 로코코 시대나 사치스러운 건 마찬가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로코코 시대는요, 이제 대형 온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향기로운 오렌지 나무나 궁중 장식을 위한 각종 꽃이나 물품들이 사철 보관되었대요. 언제든지 파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비대칭 삼각형이나 곡선적인 장식인 S자형, 크레센트 등의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는 정형적인 것들, 아주 본질적인 그런 모양과 디자인에 대해서 좀 집중했다면, 근대에 와서 바로크 시대나 로코코 시대는 비대칭, 곡선이 살아있는 커브형, 이런 우아함이 돋보이는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르율에 보니까요, 129페이지에 색상이 선명한 보라색, 황금색처럼 화려한 색들이 선호되었대요. 보라색과 황금색이 막 이렇게 좀 나왔다? 그러면 로코코 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은요,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별표 한번 쳐볼까요?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은요, S자형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S자형은 윌리엄 호가스의 그러한 기여를 인정해서 호가스 라인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는데요. 뭔가 고전주의적 전통을 반대하고 새로운 그런 라인들을 이렇게 막 내세운 거예요. 새로운 원리들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직선 이런 거에서 좀 탈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바로 S자 커브형을 호가스 라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미음의 더치 플레미시 있는데요. 문제에 근대에 나오는 더치 플레미시, 뭐 아니면 조지 왕조 시대 비더마이어, 이거는 시대 이름 자체가 그 사조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대로 바로 외우셔야 되는데요. 더치 플레미시 같은 경우는 플레미시 시대의 화풍에서 유래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꽃들의 식생적인 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타원이냐 원형으로 디자인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같은 계절에 피지 않는 꽃들도 막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막 조개 껍질이나 과일이나 같은 걸 같이 그려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들어보니까 이렇게 타원형 안에 여러 개의 꽃들이 화병에 꽂혀져 있는데, 봄에 핀 꽃, 겨울에 핀 꽃, 여름에 핀 꽃이 같은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화가들이 예전의 화가들은 후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 부자 후원자의 온실에 있는 꽃들의 계절 꽃들을 하나하나 그려서 그냥 그 그림을 채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식생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림이 하나를 다 넣었다, 더치 플레미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지 왕조 시대에 보니까요, 조지 왕조 시대에 특별히 유행했던 게 있는데 작은 꽃다발이에요. 그게 뭐냐, 노즈게이, 터지머지라는 이름인데요. 그때는 유행 질병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고자 향기가 진한, 혹은 벌레들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꽃들을 모아서 꽃다발, 작은 부케 형식으로 된 것들을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잘 안 씻고, 사실은 그때 병들이 많았고 전염병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전염병에서 벗어나게끔, 혹은 몸에서 나는 냄새를 조금 쫓아주게끔 아주 작은 꽃들을 콤팩트하게 딱 조그맣게 모아서 부케로 들고 다녔던 노즈게이, 터지머지라고 합니다. 조지 왕조 시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비더마이어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 시대예요. 비더마이어. 이때는요, 당시 시민계급을 풍자하던 것에서 유래해서 작고 귀여운 것, 깔끔한 평온함, 로맨틱한 정원 풍경을 즐겨 추구하는 사고방식인데요. 그래서 비더마이어 시대에 비더마이어 부케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거는 같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비더마이어 부케 같은 경우는 비더마이어 시대에 유행하던 디자인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 시대가 그 작품의 사조가 된 거예요.
꽃을 공간 없이 라운드형으로 그냥 빽빽하게 디자인한 부케다. 비더마이어 부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빅토리아 시대가 왔어요. 빅토리아는 여왕이죠.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별표 제가 2개 쳐놨는데요. 이 시대는 특히 잡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대예요. 여성들을 위한 잡지였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 때 화훼와 관련된 여성 잡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화훼 장식의 번연기로 화훼 관련 서적과 잡지가 출간되고 화훼 장식을 교육했대요. 여성들에게.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원데이 클래스를 들을 수 있고 기능사도 딸 수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화훼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귀족들만 받았나?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일반 서민이 꼭 교육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니은을 보시면요. 건조화와 조화를 제작하고 화려하고 촘촘한 형태의 꽃꽂이에 성행했으면 입헌하기를 사용하였다. 입헌하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팝주스 통 아세요? 거기에 구멍이 탕탕탕탕탕 나 있는데 거기에 따로따로 꽃을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꽃을 꽂으면 하나의 꽃꽂이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입헌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교양 있는 여성들에게 꽃을 가꾸고 터지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꽃을 키우고 보존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염색하는 것까지 배우도록 요구했대요. 여성이라면, 신여성이라면 이런 거 배워야 된다라고 다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조화, 누름꽃, 건조화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특히 작은 꽃 장식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제작되었던 플로럴 홀더가 거북, 득껍질, 자개, 호박, 자기 등의 다양한 재료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빅토리아 시대 때는요, 여성들이 이렇게 뭔가 장식적인 것 그리고 실용적인 것들을 만들고 그냥 생화뿐만 아니라 뭐 보도나 조화, 누름꽃, 건조화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교육했다, 화훼 장식을 교육했다, 아니면은 화훼 장식과 관련된 잡지나 서적이 출간됐다. 그러면 빅토리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르누보인데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산업화 시대의 불모성에 반대해서 장식적인 스타일을 중요한 사조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전적, 아주 클래식한 양식들을 조금 부정하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자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불구불한 선이나 아니면 넝쿨 같은 곡선을 위주로 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진하고 막 비비드한 컬러가 아니라 연한 파스텔 계통의 부드러운 색조가 유행했고요. 부드러운 형태의 꽃과 금색선이 장식된 화기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누보 양식은요, 막 대칭, 막 정형화된 모양이 아니고 부드러운 색과 비대칭의 자연 문양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르누보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에는요, 요즘이죠. 미니멀리즘, 뭐 간결한 작품 같은 것들 많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실험적인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까지 서양에 대해서 배웠고요. 반복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시대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어떤 걸 만들었는지,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 인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